법인세 인하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모레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과 민주당 단독 수정안 중 하나는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에 복귀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야3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이후 판단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정부가 추진 방침을 밝힌 주 52시간 유연 근무제에 여야 입장이 엇갈리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당은 노동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계로 되돌리는 노동개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선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이상민 해임 건의안으로 촉발된 주호영 책임론부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내년 3월로 못 박은 전당대회 이야기까지 국민의힘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예산안 합의 처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협상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특히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의장 주재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갈등까지 더해져 여야 합의 처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강민재 기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나흘 만에 또다시 논의 테이블에 마주한 여야 원내대표. 1시간가량 예산안 협상에 나섰지만 결과물은 없었습니다. 김 의장은 정부 원안이나 민주당 단독 수정안은 추경이 불가피하다며 합의를 촉구했지만 예산안에 대한 여야 의견은 전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정부 여당이 제시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국민의힘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의 법인세 인하 정책을 꺼내들어 민주당의 초부자 감세 논리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문제라면 민주당 대표실에 사진을 걸어놓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법인세를 1%, 2% 낮추었던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민주당이 발표한 국민 감세안에 대해서도 민주당 정권 때 세금을 올려놓고 이제와 깎는 건 포퓰리즘과 다를 바 없다며 김 의장의 중재안인 법인세 2년 유예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나서 법인세법 개정안 처리를 당부했는데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예산안 협상에 개입해 방해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입법부인 국회를 자신의 통포부쯤으로 여기는 저급한 인식이 드러난 것입니다. 예산안 심의 확정권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민주당은 이어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극소수 대기업만을 위한 초부자 법인세 감세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대신 5만 4천여 개 중소, 중견기업의 법인세를 10%까지 인하해 폭넓게 혜택을 주자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협상이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는 상황. 김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15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과 민주당 단독 수정안 중 하나는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도 계속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는 쉽지 않은 형국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사퇴한 국민의힘 소속 특위위원들이 오늘까지 특위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여당 없이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여야가 예산안 처리 후에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한 만큼 예산안 통과 후 판단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야3당이 국민의힘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야3당은 여당이 오늘까지 특위에 복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국정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이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 의결한 데 반발하며 전원 사퇴한 데 따른 겁니다. 국정조사 복귀 의사표명을 하지 않을 시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에 대한 모든 권한을 야3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야3당은 국민의힘이 국가 예산을 인질 삼아 국정조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정부 여당을 향해 청문회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당초 여야 합의는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안이 통과된 후에 민주당이 제시하는 국정조사 내용들이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인지 정치 공세인지 살펴보고 판단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산 통과되는 걸 보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제시하는 국정조사 내용들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정치 공세로 그냥 책임 뒤집어 씌우기라든지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야가 국정조사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국회를 찾아 성역 없는 국정조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법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까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성역 없이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조사가 필요합니다. 유가족 협의회는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불거진 세월호 관련 발언과 마약 연관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 등에 대해 입장을 묻겠다며 국민의힘에 공식 면담을 요청하고 정의당 지도부와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팽팽한 예산 정국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후폭풍까지 더해진 상황에다 야당이 단독 강행까지 예고하면서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주 52시간 유연제 도입을 비롯한 노동개혁,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방침인데요. 국민의힘은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며 정부 노동개혁에 힘을 실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장시간 노동체계로 돌아가는 노동계약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입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던 주 52시간 노동체계 개편. 주 단위로 관리하던 연장 근로시간을 월이나 분기, 연 등으로 관리 기간을 확대해 노사의 선택권을 넓히는 주 52시간 유연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노동 현안을 살핀 국민의힘은 주 52시간제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노동개혁이 절실하다며 정부에 힘을 실었고 특히 올해 말 일모를 앞둔 30인 미만 사업장에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2시간으로 일하는 수입만 가지고는 생계를 꾸릴 수 없어 이탈하는 말하자면 30인 미만 업체 이 노동시장의 대혼란이 눈에 보듯 불을 보듯 뻔한데도 이것을 외면한 채 일몰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벌과 대기업 등 사용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노동계약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80년대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계로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여야 이견 속에 30인 미만 사업장에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다수 의석뿐 아니라 위원장에 이어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장까지 맡고 있고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주당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하자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서로 연계할 법안이 아니라며 선을 그은 상태인데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입법부터 야당에 가로막힌 데다 반발한 노동계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마련할 노동개혁 입법안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음식을 서빙하고 물건을 가져다주는 인공지능 로봇들 이미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국회 박물관에도 외국 귀빈과 방문객을 안내하며 해설을 돕는 로봇 QI가 등장했습니다. 오늘 면접을 거쳐서 정식 국회 문화해설사로 거듭난 QI를 태윤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국회 박물관 이곳저곳을 누비는 로봇. 1919년 4월 최초의 헌법을 만들었던 중국 상하이의 임시의정원 등 국회 100년의 역사를 알기 쉽게 설명해 줍니다.
다른 곳이 아닌 상하이에 자리를 잡았을까요? 챗봇 기능 등 역량 면접을 거쳐 국회 공무원으로 정식 임용된 로봇 해설사 QI입니다.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국어를 소화해 국내 방문객은 물론 해외 방문객, 외빈에게 전시 해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국회 박물관 구석구석 길 안내도 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요? 외빈 및 해외 관람객 분들께는 외국어로, 그리고 청각장애인 분들께는 수어로 전시 해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대면 문화해설 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QI는 국립중앙박물관 등 13곳에서 지금껏 28만 건 이상 해설 서비스를 제공할 정도로 이미 활용성은 검증됐습니다.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배움을 익혀가듯이 우리 QI도 점점 똑똑하게 성장하는 그 아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콘텐츠를 갖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자율주행으로 국회 도서관 책을 배달해주는 로봇 뉴비에 이어 이번 해설 로봇 QI까지 도입한 국회는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스마트 문화국회 구현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저 국회의원회관까지 가는 누비라는 로봇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내년 봄 되면 아마 자율주행차가 국회 안에서 가장 선진적인 미래를 먼저 만날 수 있는 국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6주간의 시범 운행을 마치고 정식 운행을 시작한 QI는 국회 박물관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국민의힘이 식품 분야와 첨단 기술을 결합한 신산업, 일명 푸드테크 분야를 집중 육성해 윤석열 정부의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오늘 민당정 관련 협의회에서 식품 분야가 과학기술을 활용해 질병 예방 등 다방면에서 생활과 더욱 밀접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업계 요청대로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는 등 기업 성장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충청 지역을 찾아 1박 2일간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 일정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먼저 충남 천안을 방문해 법인세 인하 등 초대 기업과 슈퍼리치만을 위한 정부 정책을 저지하고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전에서도 예산안 등 국회 상황을 설명하는 국민보고회를 가졌는데 내일은 세종과 청주를 방문해 충청 지역의 민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이제 15일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현재 그 분위기 좀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기존 입장만 확인하는 데 그쳤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제시한 처리 시한은 15일, 모레입니다. 행정 절차 등을 이제 감안을 하면 모레 처리를 위해서는 내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좀처럼 이제 여야 합의는 이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에 이제 정기국회를 넘어서 최장 시간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개는 이제 법정 시한이 12월 2일이나 하루 이틀 안에 대부분이 처리가 됐었고 이전 최장 기록은 2019년에 일주일 정도 늦게 처리된 2020년도 예산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보면 국회 선진화법은 지난 2012년 김진표 국회의장 당시 이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시절에 새누리당과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이제 통과시킨 법이기도 한데 그래서 김 의장의 고심도 좀 깊어지고 있는 모습 같고요. 그래서인지 예산안 처리가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에 15일로 예산안 처리 시한을 못 박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가장 최대 쟁점이 법인세 인하 문제인데 양쪽의 그 입장이 어떻게 갈리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의 주장을 보면 국민의힘은 현재 법인세가 25%인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올렸던 이 법인세를 22%까지 내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고 또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여기에는 이제 경제 활성화라든지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의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 법인세가 보면 OECD 평균 21%보다도 높고 일본, 미국, 영국보다도 이제 높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법인세가 높아지면 외국 기업들이 다 나가고 외자 유치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제 최근 발언을 보면 반도체 이제 중국 공급망 재편 과정에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자본이 대만과 우리나라에 집중이 되고 있다. 그런데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7.5%나 법인세율이 낮다. 그러면 대만으로 가는 자본을 잡기 위해서라도 이제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 이런 주장을 이제 예를 들면서 펼치기도 했습니다. 네, 양쪽의 입장이 지금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그 주장도 들어볼까요? 민주당은 이제 최고 세율을 낮추는 건 이제 초부자 감세다라는 일관된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최고 세율 적용받는 기업이 한 100여 개 정도 되는데요. 103개 정도가 되는데 이 슈퍼 대기업을 위해서 법인세를 낮춰주자는 것은 초부자 감세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들 기업에게 들어가는 이제 혜택이 돌아가는 건 약 13조 원 정도가 되는데 왜 이 초부자들을 위해서 감세를 해줘야 하냐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지 말고 민주당의 주장은 5만 4천여 중소 중견 기업들이 있는데 이 법인세율을 현재 20%에서 10%로 대폭 낮추자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맞서고 있고 여기에 또 새로운 주장이 나왔는데 월세 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하는 이제 서민 감세안까지 함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야가 입장 차이를 이제 좁히지 못하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고요? 네, 여야 원내대표의 말을 좀 보면 각 당의 정체성의 문제다라는 거거든요. 네.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를 공약으로 이제 내세웠고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를 추진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거고요. 네. 민주당이 반대하는 건 그래서 주장하는 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게 민주당이 반대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대선 불복이다라는 이제 강한 어조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을 보면 민주당은 이제 정권을 내줬지만 현재 과반 이상의 국회 의석을 확보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올렸던 그 법인세였기 때문에 이를 좀 연장할 필요가 있다. 아직 구체적인 뭐 혜택이라든지 인하가 됐을 때 구체적인 뭐 혜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점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산안 조정은 이제 모레까지로 못 박은 것도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좀 중재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부분이 좀 있습니까? 김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중재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법인세율을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22%가 아니라 23% 내지 24%로 낮추고 네. 그 시행 시기를 좀 2년간 유예를 하자 이런 중재안을 제시를 했는데 네. 민주당은 안 된다라고 이제 거부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여야가 어느 선에서 좀 받아들여야 될지 그런 상황들은 현재 협상 진행 상황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여기서 이제 여야가 물러서지 않고 기존 팽팽한 입장을 계속 유지한다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민주당이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감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네. 다음 그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내년에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논의해보자. 이런 선에서 좀 합의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이틀 남은 건데요. 네. 김 의장이 제시했던 15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 의장이 제시한 건 15일인데 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근데 합의가 안 되면 김 의장은 합의가 안 되면 정부 원안을 처리할지 아니면 민주당이 현재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수정안을 처리할지에 대한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표결 처리하겠다라고 이제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모레에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수정안을 보면 민주당의 감액안입니다. 정부 원안보다 한 2조 원 정도 감액안 이 수정안이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나 이제 민주당이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예산들을 다 깎은 건데 네.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이제 증액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한 부분들은 민주당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게 부수법안 중에서 부수법안의 수정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이제 서민 감세를 추진하자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증액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논리이기도 한데 민주당의 과반 이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정안이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면 통과될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찌됐건 사상 초유의 여야 합의가 안 된 야당의 감액안이 처리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이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증액을 요구한 이 지역구 예산 확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이 이제 지역 화폐라든지 이제 이재명표 예산에 대한 증액 부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여야가 만일 15일까지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한번 만나서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이고 네. 연말까지는 조금 더 협상을
협상을 이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있지만 김 의장의 판단에 더 이상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판단이 되면 표결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제 올해도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막판까지 예산안 처리가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군요.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12월 13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톡은 일반 선거의 산반 아이들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내년 3월 초 치러질 듯합니다. 아직 당내 수렴되게 과정이 남아있지만 처음으로 지도부의 입에서 전당대회에 대한 시기가 언급된 만큼 사실상의 확정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스피드를 내가지고 3월경에는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지 않겠는가. 일반 반장 뽑는데 산반 아그들이 와가지고 출석거리고 방해하고 반원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오염시키면 되겠어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100만 명의 책임 당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현행 7대3으로 정해져 있는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에 대한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일반 반장을 뽑는데 산반 아이들이 와서 방해를 하면 되겠나라면서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여론조사 반영을 축소할 방침을 시사한 겁니다. 윤심을 파는 분들은 스스로 총선 승리 적임자가 아니라고 실토하는 것도 아닌가. 지금 현재 7대3이라고 하는데 그 3, 즉 30%는 역선택이 아니라 우리 지지층이거든요. 사실은 일반 반장을 뽑는데 일반 아이들 중에 절반을 투표를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 여론조사 비율이 크게 줄면 대표적인 비윤계로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유승민 전 의원도 룰 변경에 반발하면서 윤 대통령의 마음이 뭔지, 즉 윤심의 향방에 대한 의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요. 지난 대선 직후 치러진 경기지사 선거를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만약 유승민은 이번 전당대회 안 된다라는 게 진짜 윤심이라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네. 경기도지사 경선을 하는데 대통령 측에서 야 정말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저를 떨어뜨리더라고요. 아직도 정치 보복을 하는 거라면 너무 째째한 정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민 후보가 과연 대통령과 생각을 잘 맞춰서 같이 갈 수 있을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당원 투표에서 압도적 다수가 야 대통령과 손발을 맞출 수 있는 거 김은혜 후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또 다른 당권 주자로 언급되는 나경원 전 의원과 김기현 의원도 당권 출마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어필에 나선 상황. 내년 3월 초로 전당대회 시기가 공식화가 되면 룰 변경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당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오늘 두 번째 정치톡은 MB 사면 들러리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현재 수감 중인 김경수 전 지사가 최근 거론되고 있는 본인의 신년 특사설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면서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인즉 신년 특사 대상으로 함께 검토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달리 형 집행만 면제하고 피선거권은 그대로 제한하는 이른바 복권 없는 사면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특별 사면과 복권은 헌법에 명기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요.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는 사면이 되면 풀려나도 향후 5년간 모든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 전 지사 입장에선 그야말로 무용한 사면인 셈인 거죠. 민주당도 이를 콕 집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징역 17년, 남은 형기만 15년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 김 전 지사를 이용하려는 것입니까? 15년과 5개월의 형기를 같은 저울 위에 올려놓고 사면을 하면서 복권 없는 사면 운운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도 모두 어긋납니다.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도 동시에 추진하기 바랍니다. 할 거면 복권까지 해서 해야지. 조금 없어 보이잖아요. 옹졸하잖아요. 마취하면서 이렇게 구색 맞추듯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시키려고 김 전 지사를 사면 대상에 굳이 끼워 넣어 생색만 내고 있다면서 김경수 지사의 복권을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드루킹 댓글 조작에 기여한 공범이라는 대법원의 유죄 판결 이후 이제 만기 출소를 고작 5달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복권이 되지 않은 이상 단순한 가석방은 필요가 없다는 입장. 친문계의 대표적인 적자로 평가받았던 김 전 지사의 복귀 여부는 그의 정치적 무게만큼이나 야권의 속내는 꽤나 복잡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렇게 애매한 대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적이 없어요, 김경수 지사가. 예. 예, 아주 예의 바르고 착하잖아요. 예. 근데 그 착하고 예의 바르다는 거하고 어떤 리더십을 보인다는 거하고는 그건 또 다른 문제니까 이제 하기 나름이겠죠. MB 사면의 들러리는 되지 않겠다. 복권 없는 사면은 필요 없다. 김경수 전 지사와 민주당의 이번 신년 특사설에 대한 이 같은 단호한 입장 속 대통령은 과연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검찰 수사 압박 속에서도 전국을 돌며 민생 행보 중인 이재명 대표. 하지만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속사정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모시고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효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폭로를 내놨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에 준 돈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대장동 개발 설계 당시 원주민들의 피해를 이제 우려했을 때 이재명 대표는 고작 400표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일축해 버렸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은 현재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예, 오늘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가 성명서를 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검찰이 유동규, 남욱 씨를 풀어주자마자 계속 폭로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어제 공중파 방송에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이 먼저 요청을 했고, 그리고 이제 유동규 씨가 정진상, 김영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관계를 강조하는 발언들을 굉장히 여러 비유적인 표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입장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계속 발언들, 또 일방적 주장을 이제 언론에 계속 내보내고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나가는 건데요. 아마 이제 유동규 씨나 남욱 씨도 계속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왜냐,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 정진상 씨가 알고 있는 거는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다, 무관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또 유동규 씨도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말씀드리겠다라고만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유동규 씨나 남욱 씨가 지금 밖에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재판에서 그냥 정정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때 어떤 사건의 실체가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와중에 민주당 내분도 점점 짙어지는 모양새인데 이낙연계 신경민 전 의원이 이재명 주위에 이제 20명도 안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친명계는 이를 극구 부인한 것인데요. 이낙연 캠프 대변인을 맡은 바가 있으시고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를 지원했었는데 친명과 비명의 갈등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게 꼭 친명 비명의 어떤 진영 대결이라기보다는 현재 민주당의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당 대표의 이런 상황 때문에 민주당이 169석의 제1당임에도 불구하고 또 민주당의 전 역량이 이렇게 결집되고 발휘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상당히 독선적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당을 견제하고 대안을 내야 하는 제1당의 역할이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민생 얘기를 하는데 언론의 관심은 대장동이라거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운운하고 있고요.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기승전결, 이재명 방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저는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가 방탄일 수는 없거든요.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보십시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책임을 지냐. 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일선 경찰들까지 다 책임 없다고 부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정당한 주장까지도
마치 어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 국힘이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제 국민들이 제일 야당에게 기대하는 이런 역할들이 자꾸 다른 것들에 좀 묻히는 부분,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민주당이 조금 더 단결을 해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끌고 나가야 된다, 그런 입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 특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복권 없는 사면이 될 거란 관측이 또 이제 나오자 본인은 MB의 들러리가 되고 싶지 않다면서 이제 거부 의사를 밝혔고요. 민주당은 사면과 복권을 동시에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포스트 이재명을 염두에 둔 것이란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김경수 전 지사가 또 비중 있는 정치적인 인물이고 향후 민주당의 구심점이 될 수는 있죠. 그런데 꼭 김경수 개인의 앞으로의 포스트 이재명 이런 역할론보다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을 전부 다 사면하고 싶어하는 의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서 마치 김경수 전 지사를 끼워서 하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사면은 하지만 복권이 안 된다고 하면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2028년 5월까지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계속 국민 소통을 얘기를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 상당히 역량 있는 또 정치인이었고 앞으로 민주당에서도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사면이나 복권의 문제를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마치 어떤 범죄가 있는 것처럼 들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어떤 상징성에 있어서 마치 문재인 정부의 과거를 좀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끼워 넣기식의 어떤 사면을 추진하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사면과 복권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한마디로 간략히 소개의 말씀을 드릴까요? 여당의 내부자, 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소개 마음에 드셨습니까? 예. 여당의 내부자. 내부자. 영화 제목 같네요. 네. 그만큼 이제 핵심 중에 핵심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뜻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제 질문에 이제 들어갈까요? 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공이 이제 대통령에게 넘어간 그런 형국이 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과 이제 변함이 없다 이제 밝혔고 대통령도 거부 의사를 이제 밝혔습니다. 그 이후의 단계가 민주당이 이제 탄핵안을 이제 그 카드를 만지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를 또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실제 내부 분위기 좀 들어볼까요? 저희들은 뭐랄까 좀 어처구니 없어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두 가지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그런데요.
일단 형식을 따져보자면 이게 약속 파기거든요. 원래 국정조사를 받을 때는 이 예산안이 통과된 다음에 국정조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건데 지금 예산안은 통과도 안 됐는데 갑자기 국정조사 해당 사항인 그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일요일 날 야당 단독으로 그게 뭐 없었던 일이잖아요.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 일요일 날, 휴일 날 갑자기 그 안건만을 처리하기 위해서 야당이 단독 국회를 열어서 그걸 처리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속 파기라는 측면에서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그 내용상으로도 저희는 좀 황당해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은 이상민 장관이 그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정치적인 책임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얼마나 장관이 무능하고 책임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히겠다. 이래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국정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장관 물러나라고 하면 누구를 상대로 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장관은 없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볼 거예요? 지금 현재 수사받고 있는 특수본에 있는 그 수사받는 사람들을 불러다 할 건가요? 저희는 도저히 그 형식과 내용 모두에 있어서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왜 이런 주장을 하지? 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이 때문에 그 국정조사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던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이 좀 난처해진 것 같은데요. 친윤계 대표 인사인 장제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저격을 하기도 했고 비윤계에서도 좀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데 자, 주 원내대표가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원래 국정조사를 받을 때 의견이 다양했어요. 국정조사 아니 왜 우리가 수용 못할 게 없지 않느냐? 그냥 수용하자. 그거 하고 또 하나는 아니 일단 수사가 돼야지 수사 결과가 마무리돼야지 그 다음에 국정조사를 하든 아니면 특검을 하든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팽팽히 맞섰어요.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오석준 대법관이 120일 동안이나 지금 임명 동의안이 처리가 안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안을 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뭐 야당이 169석의 압도적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로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셔서 울며 겨자 먹기로 국정조사를 받아들이셨던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 원내대표 반대하는 분들도 여러 분 계셨지만 원내대표한테 맡겼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결정을 한 것이고 일단 내려진 결정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뒤늦게 뭐 왈가왈부하는 것은 별로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길이라는 게 간 길과 안 간 길이 있는데 가지 않은 길이라는 우리 시도 있지만 이 길로 갔다가 항상 아쉬움이 남잖아요. 내가 저 길로 갔으면 더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뭐 야당이 이렇게 또 약속을 파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그것도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해서 해야지 아니 그럼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할 겁니까?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것은 이게 민주정당이니까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판 나오는 게 별로 나쁘지도 않아요. 하지만 결국은 원내대표단이 다시 그 총대를 메고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권은희 의원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국힘에서 이번에 그 이상민 장관 해임안 투표에 유일하게 이제 그 참여를 했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뭐 다 알다시피 이제 뭐 그 경찰 출신이고 지난 8월에도 이제 경찰국 신설 당시에 이상민 장관 탄핵을 또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지금 의원직까지 박탈할 수 있는 자진 탈당을 국힘에서 이제 권유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당 지도부가 지금 징계 여부를 이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조치가 내려질까요? 권은희 의원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할 때 반대를 하셨었죠.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세요. 근데 저는 비례대표에 대해서 좀 비례대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뭐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지역구 의원은요, 당론과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이 지역구 유권자들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자신을 뽑아준 것은 결국은 지역구에 있는 유권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 유권자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론에 불가피하게 당론에 따라야 했다면 지역구 그 유권자들에게 저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해명을 해야 되죠. 힘의 원천은 지역구 의원들의 힘의 원천은 유권자들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비례대표는 어떤가요? 비례대표는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건 사실은 임명직이잖아요. 당에서 임명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힘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임명권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 국회의원으로서 그 힘의 원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비례대표는 자신을 이제 뽑아준 선택해준 당과 유리된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가요? 저는 그거는 적어도 몇 가지 면에서 그렇지 않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인권에 관한 것들, 아니면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원칙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은 그것은 뭐 비례대표 아니라 누구라도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정책에 대한 것들은 이것은 일반 유권자들에 의해서 투표로 뽑힌 지역구 의원이 아니고 비례대표라면 자기가 국회의원이 된 것 자체가 당에서 자기를 임명해 줬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의 뜻에 따르는 것이 합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자기가 도저히 양심상 이 당과 함께 할 수 없다면 국회의원 그만둬야죠. 알겠습니다. 비례대표 이제 당위성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떤 조치가 예상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원내대표단에서 그 아마 결정을 할 텐데 이게 좀 딜레마인 게 예를 들면 윤리위 같은 데서 징계를 내려서 당원권 정지를 시키거나 출당을 하면은 그러면 이분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은 또 그냥 유지를 하면서 계속 밖에 나가서 저희들을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을 우리가 부여해 주면서 우리한테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또 껴안고 있자니 있으면서 계속 공격을 할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양심에 따라서 본인이 이 당과 맞지 않는다면 자기에게 의원의 권한을 부여해 준 이 당이니까 아니면 자진 사퇴해서 국회의원은 물러나고 다른 비례가 오도록 하는 게 맞는데 그건 또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 전당대회 시기를 콕 집었는데 그 임기가 3월 12일이잖아요. 맞아요. 임기 종료 날짜가 그 전인 3월 초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비대위에서 합의가 된 내용입니까? 합의는 아니고요. 이 합의는 예산 국회가 마무리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비대위원들끼리 335 밥을 먹으면서 혹은 뭐 지나가면서 이래저래 얘기들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진석 위원장은 내가 3월 12일 날 임기까지를 연기를 하려면 또 전국위원회를 소집을 해야 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그건 안 하는 게 나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또 다른 위원들도 아니 그걸 뭐 한 달, 두 달 더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개 3월 정도, 3월에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전당대회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긴 하지만 그게 합의된 내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정진석 이제 비대위원장이 당원 100만 시대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전대 룰 조정의 그 가능성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당원 비중이 그 전대에서 늘어날 가능. 현재 그 7대 3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9대 1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당원 비중이 그 늘어나게 될 그 가능성이 그 높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엇보다 뭐 일부에서는 뭐 친윤계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누구를 자꾸 한번 물어보세요. 굉장히 분노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저희 당원이 약 80만 명 가까이 됩니다. 78만에서 8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아니 그러면 80만 명에서 한 50만 명이 투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원에 대해서 당대표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을 하는데 한 2,000명, 3,000명 여론조사를 한 것과 몇십만 명이 투표를 한 것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7대 3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2,000명이면 2배라고 한다면은 4,000명이고 그 2배를 친다고 하더라도요. 가중치를 둔다 하더라도 결국은 전화 한 통화 여론조사 받은 거하고 계속 몇십 년 동안 내가 당비를 내면서 꼬박꼬박 활동을 했던 책임당원의 한 몇백 명의 표와 전화 한 통화 받은 것이 등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임당원들은 노발대발하세요.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럼 내가 뭐 하려고 책임당원을 하느냐. 나도 전화 한 통화 받고 결정하고 싶다. 내 목소리가 왜 전화 한 통화, 우리 당원도 아닌 또 민주당원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전화 한 통화와 우리 당원들 몇백 명의 표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여론조사로 대표를 뽑는 나라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은 근데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7대3의 그 3위 지지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도 지금 여론조사에서 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좀 룰 변경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상황인데, 자,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조사의 1위가 누구로부터의 여론조사인데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우리 당원들의 지지를 제일 높게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두 분 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 의원이라든가 유 전 의원이라든가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모두 다 주장은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분들이 정말로 하셔야 될 것은 왜 내가 당원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우리 당을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더 지지를 받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전대가 가까워 오면서 당권 주자들의 발걸음도 점점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음도 급해지는 것 같고, 그런 가운데 관저 식사, 이른바 그 윤심 마케팅이 네. 또 이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뭐 안철수, 김기현, 윤상현 이런 그 분들이 뭐 관저에 가서 뭐 식사를 했다, 뭐 통화도 했고, 뭐 언제든지 통화하면 만날 수 있는 사이다, 이렇게 윤심 마케팅에 뜨겁게 열을 올리고 있는데, 대통령의 의정, 이른바 윤심이 이 전대에 뭐 커다랗게 변수로 작용을 할까요?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뭐 1호 당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총선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고 치르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 되고 나서 2년 이내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총선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 심리라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될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대표를 뽑는데 전혀 영향이 없다라면 그건 정말 거짓말이죠. 그러나 대통령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더 지지도가 강한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 선거할 때 서청원 대표하고 김무성 대표 중에서 서청원 대표를 지지했었어요. 근데 네. 결과는 김무성 대표가 당선이 됐어요.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무성 전 대표 사이에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탄핵으로까지 가는 비극으로 이어졌는데,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과연 총선에서 이길 후보가 누구냐, 총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당을 끌 대표가 누구냐를 가장 먼저 염두에 두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따라서 우리 각 주자군들은, 후보님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비전을 당원들에게 보여주시고,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국민의 어떤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것이 윤심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그게 더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어쨌든 1호 당원으로서의 영향력과 목소리가 있는 것을, 그걸 부인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누군가 염두에는 있을 거다라는 이제 말씀이군요. 염두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시점은. 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뭐 대통령 무슨 생각하시는 거야, 이런 얘기들 할 거 아니에요. 관저 차례로 이제 불러서 만나는 건 일종의 그 면접인가요? 그러면? 아니 그건 당연히 저희들한테도 자주 만납시다라고 얘기를 했고 계속 부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하고 여론을 듣고 이런 건 필요한 거겠죠, 뭐.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은 좀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 정치인들이 출연하시면 공통으로 드리는 정치인의 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치는 이제 말로 하는 전쟁이다, 이제 이런 말도 있는데, 오늘 눈에 띄는 그 정치인의 말 중에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전대 룰 변경안에 대해서 일반 선거에 왜 3반 아이들이 와서 투표를 하느냐, 이런 언급을 했던 게 눈에 띕니다. 네, 정치인의 말에는 정치인 본인의 정치 철학과 소신도 들어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평소 또 언론인 출신이신데 정치인의 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정치는 저는 말과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과 타이밍이요?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말을 하는 것들이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에게, 예를 들면 시리에 빠진 국민들에게 그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 네. 그리고 막 너무 교만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것을 자제시킬 수 있는 말을 하는 것들, 그런 말과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논어가 하기 쉽지 부려겨로와 뭐 이거부터 시작하지만 뭐 마지막은 지인지연이에요.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말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들은 정치에서 그만큼 중요하고요. 또 하나를 보면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말을 하느냐. 네. 아까 1학년 뭐 1반과 3반 선거 네. 가장 그것을 쉽게 하신 분들은 예수님과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성서에 보면 너무나 쉽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해라. 뭐 내가 무슨 자식한테 네. 누가 돌을 주겠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불경에서도 아주 정말 좋은 표현들이 많아요. 그거는 그분들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는 방법을 알고 계신 거죠. 성현들이 뭐 어떤 예수님이나 부처님 그러셨던 것 같고 정치인들도 우리 유권자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표현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그 일반, 삼반 이런 얘기처럼 네. 그런 것들 저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에게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에게 쉽게 또 이제 잘 설명할 수 있게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정치인의 말이 중요한 것 같다. 네. 애드립으로 여쭤봤는데 준비된 답변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느낌이. 네. 저는 말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기자 출신이고 평생을 기자를 했고 그러니까 항상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 뉴스앤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이상민 해임 건의안 그리고 국민의힘 당권 경쟁 이야기까지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밤부터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 되겠는데요. 일부 지역에 한파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한 만큼 각별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